이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불리는 피아노 전쟁터입니다. 5년에 단 한 번,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을 허락하는 곳, 바로 쇼팽 콩쿠르죠. 오늘 그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는 무대 뒤편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모두 모자를 벗으시오. 천재가 나타났소. 이 말 들어보셨나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쇼팽을 두고 한 말인데 쇼팽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천재성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콩쿠르를 탄생시킨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음악이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올림픽 같은 그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쇼팽이 남긴 건 그냥 악보가 아니었던 거죠. 연주자들한테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 하나의 시험대가 된 겁니다. 피아노계의 올림픽이라? 아니, 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5년, 이게 정말 긴 시간이죠. 한창 때인 젊은 연주자가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바로 쇼팽의 심장이 잠들어 있는 도시 바르샤바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그냥 단순한 경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쇼팽 콩쿠르의 가장 독특하고 어찌 보면 가장 무자비한 규칙이에요. 바흐? 없어요. 베토벤?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쇼팽뿐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쇼팽이라는 우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죠. 보통 클래식계에서 3대 콩쿠르라고 하면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바로 이 쇼팽 콩쿠르를 꼽거든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쇼팽 콩쿠르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왜냐? 단 한 명의 작곡가에게만 헌정된, 뭐랄까, 유일한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927년, 와, 거의 100년 전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유럽의 두 번의 세계대전이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런 험난한 시기 속에서도 폴란드의 자부심이었던 이 콩쿠르의 불씨는 결국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혹독하다는 관문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쇼팽으로만 채워진 관문. 이 말 그대로예요. 정말 수많은 천재들이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험난합니다. 일단 수백 명이 영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통과한 160명이 바르샤바에 모여요. 그런데 매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참가자의 절반이, 정말 말 그대로 절반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선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단 10명뿐이에요. 이건 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벌이는 진짜 처절한 서바이벌 게임이죠. 여기서 규모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유명 콩쿠르들은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본선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쇼팽 콩쿠르는요, 무려 80명입니다. 거의 2배죠. 물론 5년에 딱 한 번 열리니까 더 많은 연주자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이 그만큼 몇 배는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저 사람 쇼팽 참 잘 치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쇼팽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시험인 거죠. 예를 들면 엄청난 기교를 요구하는 연습곡, 에튜드가 있고요. 또 폴란드 정서가 듬뿍 담긴 춤곡, 마줄카도 쳐야 해요. 마지막엔 오케스트라 전체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협조곡까지. 그러니까 연주자는 쇼팽이 가진 모든 얼굴을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완벽한 기술이나 예술성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콩쿠르의 무대 뒤 아주 인간적인 드라마와 때로는 스캔들이 있었던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쿠르의 역사를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1980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한 심사위원이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1위 우승자를 내지 않았던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이 콩쿠르가 얼마나 엄격하고 고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때는 1980년. 이보 포고렐리츠라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선 3차례에서 탈락합니다. 뭐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딱 한 사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그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마르타 아르에리치였습니다. 그녀가 찰락한 포고렐리치를 가리키면서 그는 천재예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냥 심사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과연 위대한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다는 건요, 그냥 상 하나 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계적인 거장으로 가는 보증수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에리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분들이 전부 다 이 무대를 거쳐서 전설이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또 이 모든 드라마의 한가운데에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프레데리크 쇼팽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필 쇼팽이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아니고 쇼팽 콩쿠르일까요? 그 답은요. 쇼팽의 음악이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한 나라의 슬픈 운명이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쇼팽이 20살 때였어요. 막 야심차게 세계 무대로 나가보려고 하던 정말 젊은 청년이었죠. 바로 그때 그의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 제국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파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젊은 쇼팽의 인생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수도 바르샤바는 함락됐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던 피아노마저 러시아 군인들이 창밖으로 던져서 불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쇼팽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절규하듯 썼습니다. 신이시여, 대체 당신은 러시아인입니까?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죠. 나라를 잃은 민족 전체의 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그대로 그의 손끝에서 음악으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혁명 에튜드라고 부르는 곡 들어보셨죠? 그 곡에서 몰아치는 격정적인 왼손의 움직임이 바로 조국을 잃은 쇼팽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다고들 하죠. 바로 이 시점부터 쇼팽의 음악은 더 이상 그냥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게 됩니다. 지도 위에서는 사라져버린 나라, 폴란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조국이 되었고 폴란드 민족의 혼,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쇼팽은 평생 다시는 조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몸은 파리에 묻더라도 심장만큼은 꼭 조국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돌려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쇼팽의 심장은 콩쿠르가 열리는 바로 그 도시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 기둥 안에 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음악으로 경쟁하는 그 도시의 심장부에 진짜 쇼팽의 심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결국 쇼팽 콩쿠르는 단순히 누가 피아노를 제일 잘 치나 이걸 가리는 대회가 아닌 겁니다. 한 위대한 예술가의 고뇌, 그리고 그의 조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그걸 다시 소리로 생생하게 되살려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는 그런 기나긴 여정인 거죠. 어쩌면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건 완벽한 기술을 가진 연주자가 아니라 200년 전 폴란드의 영혼을 바로 오늘 이 무대 위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제2의 쇼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